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정부가 내년에 역대 최대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실업급여 등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 유지하는 데 큰 비중을 뒀습니다. 김태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23조 5천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22%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창출 여건을 확충하고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 근속을 지원하는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우선 청년 내일 채용공제 사업에 1조 374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월급을 적립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공동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258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청년 1명을 추가 채용한 중소기업에 연 90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하는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에도 7,135억 원이 지원됩니다. 올해 3,407억 원보다 역시 배 이상 늘었습니다. 졸업한 지 2년이 안 된 구직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금을 주는 사업에는 2천억 원이 넘게 새롭게 편성됐습니다. 최근에 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황들이나 같은 고용 위기 상황들을 감안해서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이나 장기 근속 등을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들이 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실업급여 예산도 크게 늘어납니다. 내년도 실업급여 예산은 7조 4,093억 원으로 전체 일자리 예산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올해보다 20.3%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30일 연장합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들이 일자리 협업을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하향식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가 사업을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상향식 소통을 주문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민선 7기 출범 후 처음으로 시도지사들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부터 주문했습니다. 고용 쇼크 극복을 위해선 강력한 협업이 필요하다며 정책 집행 방식부터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하향식 획일적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하고 주도하고 정부는 평가 지원하는 상향식 또 소통적 방법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시도지사들은 저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일자리 창출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제주를 글로벌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 주실 것을 대통령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자영업 안전망 구축, 노사 상생형 일자리 등 지역 맞춤형 아이디어가 쏟아졌습니다. 여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평가받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부 국정운영기조에 한껏 힘을 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노력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려면 또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부 정책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사실 버릴 수 없는 정말 우리 경제 살아갈 지속 성장에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강력하게 계속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드루킹 특검 종료 후 처음으로 문 대통령과 만난 김경수 경남지사는 별다른 언급 없이 스마트 공장 확충을 핵심으로 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만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은 혁신성장, 남북협력, 생활 SOC 사업 등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는 일자리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이재갑 전 노동부 차관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차관은 기자들에게 보낸 소감문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모든 역량을 쏟아 일자리 문제를 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전통 관료 출신으로 고용노동 분야의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 전 차관이 이명박 정부에서 노동부 차관 등을 지낸 점을 거론해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개혁이 후퇴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작년 노동자가 임금 피크제에 따라 노동시간을 줄이면 정부가 임금 감소분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가 내년부터 중단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에 임금 피크제 지원금 제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임금 피크제 지원금을 올해 말까지 지급한다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조항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금 피크제 지원금 제도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임금 피크제로 임금이 10% 이상 줄어드는 55세 이상 노동자 1인당 정부가 연 1,08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정부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넘게 대기해야 할 정도로 지원받기가 쉽지 않아서 불만이 많았는데요. 정부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시행 10년째를 맞은 아이돌봄 사업은 정부 지원으로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보육도우미를 파견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만족도가 90%가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지만 인력 부족으로 대기 기간이 1년 이상 길어지기도 해 돌봄 로또라고도 불립니다. 정부가 내년에 예산 2,246억 원을 투입해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올해 예산의 2배 이상입니다. 먼저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에서 150%까지 확대합니다. 지금까지는 3인 가구 기준 월소득 442만 원 이하 가정까지만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월소득 564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원 시간 한도는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리고 시간 단위도 기본 2시간에 1시간씩 붙여 쓰던 것을 30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게 합니다. 부족한 인력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지적돼 온 아이 돌보미들의 열악한 처우도 개선합니다. 서비스 제공 기간과 근로계약을 맺게 하고 활동수당을 시간당 8,400원으로 600원 올리는 한편 주유, 연차, 연장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보장합니다. 아이돌보미도 2만 3천 명에서 3만 명으로 이제 확충을 해서 이 대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가정이 올해 4만 6천 가구에서 내년에 9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얼마 전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취임 13개월 만에 교체되면서 그 뒷배경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가계소득 분배 통계 결과를 둘러싸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분기 가계소득 분배와 관련한 통계청 자료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통계 수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표본이 지난해 5,500가구에서 8,000가구로 늘어난 데다 여기서 일부 표본이 과대 모집됐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소득 분배 격차가 커진 상황에서 통계청이 이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이 통계청장 교체의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표본이 어쨌든 16, 17, 18 오면서 전체적으로 매년 바뀐 꼴이 된 거예요. 비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되게 신중하게 보도자료 같은 거 내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통계 자체에 대한 논란도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통계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연일 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표본을 대상으로 한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분기 저소득층인 1분위 소득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했다는 겁니다. 1분위 소득이 급감한 것은 표본 구성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통계가 그러면 지금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 이제 신뢰도에 의문이 간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정부가 통계청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표본이 달라진 것에 통계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해 혼선을 초래했다면서도 경질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주도 성장의 국민 49%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 반면 잘못됐다는 응답은 32.4%에 그쳤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5년 전 희망 임대주택 가입자들인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팔았던 집을 다시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배삼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5년 전 희망 임대주택에 가입한 이모 씨.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이 생기면서 큰돈이 필요하자 당시 하우스 푸어를 지원하는 희망 임대주택 리치에 집을 판매했습니다. 5년 동안 임대로 살면 재매입이 가능해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었지만 꿈이 깨질 처지가 됐습니다. 6억 원에 팔았던 집을 집값이 오른 탓에 10억 원에 재매입하라는 통보를 받은 건데 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에서 4억이 넘는 돈을 빌리기도 힘든 데다 청약으로 새 집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돈 갖고 이 근처는 당연히 집을 못 구하고요. 경기도권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디 반지하 들어가야 되는 상황. 이 씨와 같이 희망 임대주택에 가입한 가구는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모두 1,070가구, 90% 가까이가 서울동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다음 달 재매입 대상은 500가구가 넘지만 재구입 의사를 밝힌 가구는 10%도 안 됩니다. 매입 당시보다 집값이 30% 이상 올라 대부분 포기한 겁니다. 만기가 임박하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재매입 가격 조정이나 계약 연장을 요구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30분 정도 이의 신청을 하셔가지고요. 9월 첫 주에 재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재평가 결과가 나오면은 재매입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희망 임대주택 가입자들은 최근 집값이 터무니없이 올라 매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며 공동 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폭염에 폭우까지 쏟아지면서 추석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추석 성수품 수급과 가격을 점검하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세일과 다양한 요금 할인 정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 핵심은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입니다. 먼저 올해 여름 사상 최고 무더위와 수확기를 앞두고 태풍 쏠리게 집중호우까지 쏟아지면서 성수품 가격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정부는 추석 성수품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물량 등을 풀어 평소보다 공급량을 최대 1.7배 늘리고 사과, 배 등 32개 품목의 물가를 매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명절 전후 자금 수요에 대비한 지원도 늘립니다. 중소기업에는 추석 전후로 32조 원을 공급하고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성수품 구매 대출 자금 50억 원을 지원합니다. 2조 2천억 원 규모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추석 전에 미리 지급해 저소득층의 추석 대비를 돕습니다. 연휴를 내수 살리기 기회로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추석 연휴 전인 다음 달 14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전국 500여 개의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열립니다. 이 기간 전통기간 주변 도로에는 최대 2시간까지 무료 주차가 허용됩니다.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달 28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전국 대형 유통 제조 서비스 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진행합니다. 4대 고궁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북한산, 지리산, 소백산, 설악산 등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에서는 무료 체험이 가능합니다. 주요 영화관은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할인을 해주는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치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히든잡 시간입니다. 이 근무 시간 축소와 워라밸을 추구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여행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는 단순히 여행을 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방식과 목적에 다양한 개성 있는 여행 상품들도 생기고 있는데요. 오늘 히든잡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여행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함께 각광받게 된 직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한 지역에 한 달 살기, 트레킹 여행, 또 성지순례 등 정말 여행의 목적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이라면 어떤 직업일까요?
네, 바로 여행 상품 개발자입니다. 여행 상품 개발자는 이름 그대로 여행 상품을 기획, 개발하고 고객과의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기존에 나온 여행 상품을 새로운 패키지로 재탄생시키거나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의 여행 상품을 고객의 취향에 맞게 설계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패키지 여행이나 자유여행을 보면 고를 수 있는 여행 상품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구성되나 싶었는데 바로 여행 상품 개발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행 상품 개발자의 역할은 단순히 어디에서 어디를 가겠다 이런 식으로 여행 코스만을 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코스와 일정 그리고 해당 지역의 문화까지 고려해서 숙박과 교통, 식사, 체험 상품을 개발해야 하는데요. 특히 여행을 가고자 하는 지역의 치안은 물론 고객들의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서도 여행 상품을 달리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세심함과 꼼꼼함이 필요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딘가로 떠날 계획을 세우면 여행 코스를 정하기 위해 몇 주 동안 자료를 찾아보고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상품화하기 위해선 이보다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 있는 여행 상품 개발자 같은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여행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선 해당 지역에 가보는 것은 필수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한두 번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역을 수차례 방문해서 그곳의 모든 상황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새로운 여행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현지 조사가 철저하지 않으면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엔 인터넷의 발달로 같은 여행지라도 원하는 목적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해당 지역의 많은 콘텐츠를 발굴해서 고객의 요구에 맞게 여행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네, 무엇보다 발로 뛰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내부에서 하는 업무는 적은 편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부의 업무 역시 외부 업무만큼이나 중요한데요. 여행지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상품 콘셉트를 정하거나 해당 상품의 비용을 정해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모두 내부에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또 고객에게 직접 의뢰가 들어온 경우 내부에서 끊임없이 고객과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출장이 아니라면 여행 상품 개발자는 대부분 내근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네, 한마디로 고객에게는 일종의 여행 코디네이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네요. 지금과 같이 여행 산업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걸맞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엔 여행에 대한 관심은 물론 맞춤형 개별 자유여행이나 미술 기행, 밤도깨비 여행 등 다양한 여행 상품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서 이와 함께 여행 상품 개발자의 인기도 높아지면서 전망은 더욱 밝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게다가 여행을 직업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이 여행 상품 개발자의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바로 그 점이 여행 상품 개발자라는 직업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국내외 출장이 잦아 여행 자체를 즐길 수 있어야만 이 직업에 뛰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출장의 경우 긴 비행 시간을 견뎌야 하고 뒤바뀌는 시차에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또 현지 음식도 하나하나 직접 맛을 보며 고객의 취향에 맞는지 분석해 봐야 되고 차 대신 직접 걸으며 여행자의 입장에서 어떤 코스가 좋을지 살펴야 하기 때문에 강한 체력은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직업이죠. 네, 그럼 여행 상품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밖에 또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네, 해외 여행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외국어가 능통할수록 유리한데요. 여행 상품 개발자는 주로 여행사에 취업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취업을 할 때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바로 이 외국어를 포함한 글로벌 역량이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관광학과와 관련한 전공을 공부했다면 서류 전형에서 참고가 되겠지만 반드시 필수 조건은 아닌데요. 하지만 관광 안내사나 국내 여행 안내사와 같은 자격증이 있다면 취업을 할 때 가산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창의적이고 낯선 장소에 대한 호기심이 풍부하며 외향적인 사람에게 걸맞는 직업이라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늘 남보다 앞서 새로운 여행지를 개발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이 여행 상품 개발자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행에서의 행복한 추억을 위해 만들어진 직업, 여행 상품 개발자.
여러분께 전망 있는 히든잡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